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소름 끼치는 시선. 현주는 마른 옷가지를 개다 말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올해 4학년이 된 아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웃는 표정을 지은 채로 신발을 꾸역꾸역 신고 있었다. 등 뒤로 매달린 책가방의 액세서리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그래, 잘 다녀와. 닫힌 문 너머로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의 걸음이 멀어지는 것을 끝으로 현주는 다시 옷가지를 개는 것에 집중했다. 세 식구가 사는 집 치고는 조금 적은 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은 아이의 몫이었다.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칙칙한 색깔의 양말을 집어든 순간 늦은 저녁에 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이 인간 밤새도록 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현주는 자연스럽게 혀를 찼다. 무능력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간신히 기어들어오는 남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걸어다니는 시체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욱 악착같이 매달려서 가정을 일으켜야지 하는 생각 따위를 해도 늦은 마당에 술에 의존하여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남편은 짐덩어리나 마찬가지였다. 현주는 연애 초기에 씌워진 콩깍지를 탓하며 신경질을 내듯 이내 집어들었던 양말을 방구석으로 내던져 버렸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그래도 조그맣게 웅크린 걱정을 잡고 전화를 했지만 헛수고였다. 현주는 더욱 치솟은 짜증에 목이 텁텁할 지경이었다. 어느새 차곡차곡 쌓인 옷들에게 관심을 접고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걸음에 맞춰 점점 커지는 발소리도 함께였다. 탕탕탕. 문을 두드린다고 하기엔 꽤나 거칠고 과격한 소음이었다. 낯선 사람이거나 돈을 노리는 좀도둑으로 생각한 현주는 고개를 들어 도어스코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좀도둑도 아니었고 반가운 사람도 아니었다. 일자리는 구했어? 애 학용품 빨리 사줘야 돼. 남편을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굳이 몇 푸였고 습관이 돼버린 현주였다. 여전히 예상대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는 남편이 이젠 익숙해진 듯 현주는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명령질이야. 뭐라고? 너 미쳤어? 이젠 너도 내가 우습냐? 어휴, 말을 말자. 한숨을 내쉬며 흰색 깃발을 휘두르는 현주의 뒷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 충격으로 인해 현주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동그랗게 커지는 현주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머리를 휘어잡은 남편의 초점 없는 시선이었다. 야 이 미친년아. 한쪽 벽면에 서 있는 서랍장에 그대로 몸이 내던져졌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현주의 몸 위로 이것저것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툭툭 쳐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와중에 금이 가고 깨진 액자 속의 가족사진이 곧 시선을 사로잡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현주. 그 옆으로는 훤칠한 키에 시원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고 있었다.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액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찢긴 가족사진 위로 커다란 덩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나가서 술값이나 벌어와. 몸을 팔던 네 맘대로 해 이년아. 쾅 하고 세게 열린 문이 벽에 부딪혔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 쓰지 못하고 방바닥에 어지럽혀진 물건을 치우기 바빴다.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것보다 더욱 아픈 것은 자신의 처지에 고통받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영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뿐인 내 핏덩이를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였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온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드러났다. 굳게 닫힌 감정이 폭발하면서 여기저기 파편이 튀어나갔다. 꾸역꾸역 방을 다 치운 무렵 시계는 벌써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 침울한 집안 분위기에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를 잠깐 망설였나 보다. 현주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이를 반겼다. 휴지로 급하게 숨긴 흉터에 맺힌 피가 조금씩 휴지를 빨갛게 물들였다. 엄마, 아빠가 또 울렸어? 응? 아냐. 엄마는 아빠 앞에 있으면 항상 울어. 한 번도 아이에게 울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 현주는 아이의 말에 잠깐 당황한 듯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들, 엄마는 절대 울지 않아. 배고프지? 엄마가 간식 줄게. 현주는 거울을 슬쩍 쳐다보며 포커페이스가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자를 꺼내며 묵묵히 생각에 잠긴 현주의 머릿속을 맴돈 것은 술에 취한 남편이 아니었다. 바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혼잣말이었다. 이상하다. 엄마 지금도 울고 있는데. 뜬금없이 울린 벨소리에 현주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달콤한 잠을 깨운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침대 옆 탁자 위에 자신의 휴대폰이었다. 현주는 다 뜨지도 못한 눈을 비비며 걸려온 번호를 확인했다. 분명 오밤 중에 나간 남편의 술주정이라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휴대폰에 비치는 낯선 번호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X경찰서입니다. 뭐, 경찰서.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시죠? 혹시 지금 운전 중이거나 위험한 작업하고 계세요? 아니요, 왜요? 일단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현주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잠이 확 달아났다.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채로 그 소식을 들어야 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일단 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아들이 잠든 방으로 달려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자 알록달록한 이불이 금세 일그러지며 거쳤다. 응, 엄마.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알아서 학교 갈 수 있지? 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묻는 아이의 표정 앞에서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리기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십 번 마음을 굳게 잡고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열었다. 고개를 숙인 채에서 눈물을 훔쳐내는 현주는 아이가 분명 서럽게 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현주는 기괴하게 틀어진 입에서 쉴 새 없이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내뱉는 아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아들, 왜 웃어? 아이는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은 채로 현주에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왜 웃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 이야기, 우연. 이건 정말로 큰일이다. 정말로 실수투성이인 그동안의 내 삶에서도 가장 큰 실수다. 검은 아스팔트는 어느새 검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녁 노을과 함께 번지는 저 액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다. 아스팔트에 꼬꾸라진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사람이 이리도 쉽게 죽을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 100만 번, 1000만 번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나 자신의 몫이다. 정말로 쉽게 너무도 어이없게 이 남자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난 떨리는 손을 애써 가다듬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신고해야지.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야 하는 건가? 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는 고요하다. 이보다 더 고요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거리를 지나가지 않는다. 생명이라고는 이미 꺼져버린 이 남자를 제외하고는 내가 유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도망칠까?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리고 나 자신은 망설이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당장 도망쳐. 나는 재빨리 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비릿한 피의 내음이 여운을 길게 남기며 나 자신을 맴도는 것 같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 남자는 그곳에 여전히 나자빠져 있을까? 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우연이라는 비확실한 현상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것 같다. 아주 우연히 내 앞에서 널브러진 기타를 발견하고 우연히도 옆집에 친한 형님이 밴드로 활동하고 있던 것. 우연찮게도 이 기타의 매력을 가지고 피나는 연습으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우연으로 지금의 밴드 멤버들을 만나 길거리 공연을 하다. 고맙게도 우리를 도우실 훌륭한 프로듀서를 만났다. 우연이라는 그 단어. 그 단순한 두 음절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지금의 나. 그래, 아까도 우연. 그 우연이라는 단어 1시간 전만 해도 나는 내일 있을 공연 생각에 행복하고 떨리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늘 걷던 그 거리. 난 그 거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지금은 차갑게 식어있을 그 남자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몹시도 알코올에 잠겨져 있던 것 같다. 벌개진 얼굴로 다가오는 남자에게서는 코를 찌르는 술의 향이 그대로 풍겨 나왔었다. 그 남자는 흐릿해진 눈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뭘 봐. 어린 놈이 말이야, 건방지게.
발음이 상당히 꼬여 있었지만 알아듣기에 그리 큰 무리가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두렵기도 했다. 웬슬에 이런 일에 잘못 휘말린다면 멤버들에게도 프로듀서에게도 얼굴을 들 면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알아서 제 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니까. 난 그냥 그 남자를 무시한 채 앞으로 지나갔다. 아니, 지나가려 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그냥 가고 있어? 남자는 어깨로 날 툭 치며 앞을 가로막았다. 젠장. 잘못 걸린 듯 싶었다. 그놈의 어른. 빌어먹을 유교상이 왜 아직도 이 인간의 머릿속에 남아서 날 괴롭히는 걸까? 그렇게 나이로 사람을 밀어붙이고 싶다면 그 넓은 이마에다 주민등록증이라도 박아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난 짜증을 한껏 눌러 삼키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알코올을 바다에서 헤엄치며 내게 말했다. 이놈 봐라. 한 대 치겠다. 그래. 어디 쳐봐라. 쳐봐. 깽값이라도 받아서 술이라도 한 잔 더 해보자. 어디 쳐봐. 이놈아. 갈수록 가관이다. 미친놈. 정말로 한 대 후려갈기고 도망이라도 칠까 하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내게 이득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괜히 쓸데없는 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난 손을 들어 가볍게 아주 가볍게 남자를 밀었다. 젠장. 그냥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남자는 갑자기 제 발에 걸려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뒷머리를 내리치었다. 그리고는 격렬한 발작을 시작했다. 온몸을 부르르 떨다가 이내 아스팔트에 얼굴을 쳐 받고는 잠잠해졌다. 죽었다. 죽어버렸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죽었다. 확인해볼 수도 없다. 그냥 두렵다. 아니, 굳이 확인해볼 필요도 없다. 뒤통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저 검붉은 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도 우연이다. 나에게는 늘 있던, 늘 가까이 있던 우연. 하지만 내게 있어 이 우연은 그 남자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난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알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미친 놈아. 아 젠장. 친구 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냉장고를 열고 가장 독한 술을 꺼내더니 잔에 따르지도 않은 채 바로 입에 털어넣었다. 속이 쓰릴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난 무작정 달려 내가 속한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들어왔다. 우연하게 만난 놈들 중에서 제일 깊은 친분을 쌓았던 녀석. 난 떨리는 목소리로 녀석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우연이라는 두 글자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녀석의 표정은 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점점 일그러졌고 난 한없이 참담한 기분을 맛보며 녀석에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녀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실수였어.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난 그냥 그 남자를 밀었을 뿐이야. 살짝. 그게 전부야.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지.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다. 죽음. 죽어버린 남자.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한스럽고 원망스러웠다.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난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젠장.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수해야 한다. 아까 전에는 그냥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는 것에 급급했지만 생각해보니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고백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어. 우연이었으니까. 그냥 실수였다고. 단순한 실수. 그렇게 말하면 날 풀어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해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 녀석이 말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자수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왜? 어째서? 난 녀석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자수를 막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병신아, 우리 밴드는 생각 못해. 그리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임마. 네 인생은 어쩔 건데? 극과 도연 같은 개소리로 인생 날리고 싶어. 이런 미래를 예상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의 밴드가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인디 시절을 보내던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얘들아, 만약 우리들 중 누가 아주 심한 사고를 쳐서 서로에게 도망쳐 온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했다. 난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야 임마, 뭐 그딴 걸 물어보냐? 재수없게. 뭐 어때? 솔직히 궁금하긴 하잖냐? 재수없는 소리. 너희들 사고 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귀찮아져. 뭐 궁금하긴 하네. 멤버들은 저마다 떠들며 웃었다. 모두들 솔직히 궁금했을 거라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아주 큰 사고를 친다면 난 이들에게 그 사고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한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멤버들 사이에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두들 저마다의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굳이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냐? 허스키하게 울리는 녀석의 목소리가 모두의 상념을 부순 건 바로 그때였다. 녀석은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사고를 쳤다 치자. 그리고 사고를 쳐서 위급한 그 상황을 내게 털어놓았고 그럼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당연히 날 믿고 모든 걸 말해준 그 자식을 감싸줘야지. 적어도 그게 예의 아니겠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관심 없어. 나와 연관이 있고 친한 친구가 아니면 다른 타인이 죽어 나뒹굴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난 그런 사람들 편이야. 그리고 니들 중 누구 하나 없어도 재미없을 것 같거든. 녀석은 마지막 말을 하며 멋쩍은 듯 웃었다. 명쾌한 해답.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그 말. 만약 내가 사고를 친다면 난 이 녀석을 믿고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물론 그럴 일이 없이 평온한 날이 계속 지속되길 바랐지만 바람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우연이라는 글자를 타고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한 일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냥 이자. 넌 그거면 충분해. 다 있고 없던 일로 만들어. 녀석은 그 옛날처럼 내게 담담히 말하며 잔을 내밀었다. 녀석이 내민 잔에는 찰랑거리는 옅은 갈색 액체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가득히도 채워놨네 자식. 난 떨리는 손을 뻗어 단숨에 잔을 들이켰다. 강한 알코올의 향내가 콧속을 내지르다 식도를 타고 단번에 위장을 적셨다. 속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불타오름과 동시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분명 내 얼굴은 붉게 물들었으리라. 술도 못 마시는 놈이 그거 독한 거야 임마. 한 번에 들이켜기는. 누가 그런 걸 가득 부어주랬냐? 그럼 누가 그걸 번에 들이부어랬냐? 녀석은 피식 웃으며 내게 말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역시 이놈에게 말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의지가 되어주다니. 너 얼굴 완전 빨갛다. 바람이라도 쐴래? 난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늘 그랬다. 난 녀석의 집에 오면 늘 녀석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곤 했다. 시원한 공기와 더불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의 경치는 나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곤 했다. 자유로운 느낌.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날 올가매는 사슬을 벗어난 듯한 느낌이 너무도 좋았다. 먼저 올라가라. 난 담배 좀 챙기고 올라갈 테니까. 난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문을 열어 젖히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몰려왔다. 난 천천히 옥상의 공기를 만끽하며 옥상에 올라섰다. 어느덧 어둑어둑해진 밤의 공기가 날 무척이나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공해로 인해 붉게 물든 달은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별들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희미한 빛을 내비쳤지만 그건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마음을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 그놈이 죽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단지 그놈의 운이 없던 것뿐이야. 난 이대로 다 잊으면 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인 것 같았다. 이건 전부 다 그놈 탓이다.
남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로시킬 수 있다. 단 녀석 덕분이다. 그 녀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기에 난 이토록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시원한 밤 공기를 만끽하는 것도, 미련하고 억울하게 우연히 찾아온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도 녀석의 덕분이리라. 난 생긋 웃으며 옥상 난간으로 가멀리 펼쳐진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시끄럽다. 주위가 소란스럽다. 평소 여기는 정말 조용한 곳인데. 난 고개를 숙여 건물의 바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건물. 내가 있는 건물의 입구 앞으로 웅성이는 사람들과 수많은 차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경찰의 수족이 되는 경찰차였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머릿속에 한마디 말만 맴돈다. 모든 이성이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버리고 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 누군가 날 보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날 지켜본 거야. 소리 없는 비명을 계속해서 질러본다. 절망. 모든 것이 끝이다. 그토록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달랬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연으로 시작된 처음의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인해 막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된다. 아니야.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그리고 만약 봤다면 진작 연락해서 날 잡아갔을 거야. 왜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지? 날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야, 너 왜 그래? 녀석이다. 녀석은 올라오자마자 내게 말을 걸었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태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날 마주 보았다. 난 녀석에게 말했다. 너 담배는 어딨어? 순간 아주 빠르게 녀석의 얼굴 위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간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난 아주 정확하게 녀석의 모든 표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아, 맞다. 맞아. 그걸 까먹었네. 녀석은 다시 태연한 태도로 말한다. 마치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그제야 모든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 보이지 않던 위화감에 마지막 한 자락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너였어. 너. 내가 날 고발한 거야. 날 먼저 올려보내고 그 사이에 날 신고해버린 거야. 하지만 이끌어 넘치는 듯한 외침은 끝내 내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는다. 충격이 너무도 큰 탓일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해봤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함을 알기 때문일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이윽고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내 신경에 와닿는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빤히 녀석을 바라보았다. 날 감싸줬어야지. 날 지켜줬어야지. 적어도 그게 예의라며. 넌 거짓말쟁이였어. 그게 너였어. 계단을 밟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계단을 이어주는 옥상 문 사이로 흔들거리는 그림자들이 보인다. 녀석은 잠시 계단을 힐끗 바라보았다. 계단을 힐끗 바라본 후 다시 날 바라봤을 때 녀석은 엷은 미소로 날 마주 보았다. 비웃음. 녀석의 미소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난 주저하지 않고 난간 위로 올라섰다. 순간 녀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왜?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 내 손으로 날 직접 잡고 싶었나 보지? 난 절대 갇혀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녀석은 경악을 감추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어본다. 하지만 난 그 녀석의 말이 무엇이든 간에 듣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추억을 부수지 마. 예전에 다정했던 그 이야기만 기억하면 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그 기억과 연관이 없으니까. 밤바람의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싼다. 어두워진 밤하늘. 희미한 별과 붉은 달. 우연. 아나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었던가. 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몸을 던졌다. 우연히도 바람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네. 지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난 한숨을 내쉬면서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5분 이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난 약간 붉어진 얼굴로 옥상을 향해 올라가던 녀석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다시 눈을 뜬 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
아까 마셨던 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아무래도 한 잔 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그냥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옥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녀석을 그냥 마주 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난 술을 잔에 천천히 채우고는 단숨에 들이켠 뒤 다시금 표정 연습을 하며 옥상으로 걸어갔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초조해 보이는 녀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녀석. 아무래도 본 모양이네. 사람들 정말 빨리도 들이닥친단 말이야. 무서울 정도야. 난 속으로 생각하며 녀석에게 말했다. 야, 너 왜 그래? 녀석은 날 천천히 돌아보더니 조용히 내뱉었다. 너 담배는 어딨어? 당황스러움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느낌이다. 설마 이 당황이 표정으로 드러나진 않았겠지? 난 옥상에 올라오기 전부터 연습했던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녀석에게 말했다. 아 맞다. 맞아. 그걸 까먹었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날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혼란, 배신감, 절망,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녀석의 감정이 눈에 빤히 보이는 것만 같다.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겠지. 그 절망. 난 녀석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소심한 녀석. 아니, 세심한 녀석.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미안하다. 미안해. 솔직히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성격을 잘 아니까. 미안한 마음을 지금 당장이라도 녀석에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다.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난 힐끗 고개를 돌려 계단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린다. 잠시만 기다리면 모두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녀석에게 말하겠지. 속았지?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니까.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밴드를 위해 한 번만 희생해다오. 내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왠지 한심한 기분이 들었다. 친한 친구. 그것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에게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래도 모든 것을 말해주면 녀석은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리라. 씁쓸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난 자조가 섞인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이야기. 2분의 1. 오늘은 기분이 그냥 좋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불쾌함 덕분에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짜증을 부려대며 하루를 보냈다. 이런 내가 걱정이 되는 걸까? 아니면 두려운 걸까? 화났으니 건들지 말라고 떡하니 얼굴에 붙여놓은 나에게 회사 동료, 후배들은 술을 권했다. 그래 이런 이유 없이 짜증나는 날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은 술뿐이라는 생각에 난 직원들과 술자리로 가게 되었고 감당 못할 양의 술을 미친 듯이 마셔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시고 쏟아내고를 반복하다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대며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 천장에 앞서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다행일까? 모관 가득 다시 올라오는 이물질로 인해 나는 앞서든다는 걱정을 잊은 채 구역질을 해댈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지니 빠지도록 화장실 변기와 씨름을 하던 나는 결국 잠이 들게 되었다. 주변이 살짝 어두운 가운데 눈에 어렴풋이 보이는 낯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들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다. 꿈인가? 왜 이렇게 어둡지? 안개가 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 흡사 안개가 회색이 아닌 검은색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모습에 압도가 되어 다들 즐거워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들마저도 왠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나타나 나의 어깨를 꾹 눌러주었다. 누구?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봐요. 남자임에는 확실한데 상당한 미성의 까불까불한 목소리였다. 네, 여기가 어디죠? 하긴 대부분 처음 오시니깐 적응 안 되시죠? 처음 보는 나에게 생각 이상으로 친절한 이 사람은 왠지 길거리를 다니다 도를 믿으시냐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만큼이나 거부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방금 전 말을 걸었던 사람과는 반대로 굉장히 무섭게 생긴 한 남자가 내 앞에 다가왔다. 저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남자는 다짜고짜 나에게 얘기를 꺼냈다. 네. 여기서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헤이 이봐 아저씨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험한 인상을 해가지고선 그렇죠. 확실히 이 친근한 척하는 놈도 재수 없었지만 그 후에 나타난 이 아저씨는 너무나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인상이었다. 나는 친근한 척하는 그 녀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현명하시다니깐 이리 와봐요. 녀석은 그런 내 모습에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 했다. 억지로 끌려가는 나의 반대쪽 팔을 무서운 인상의 아저씨가 붙잡았다. 그만 좀 까불어라. 못 데려간다. 내가 데려가겠다. 나 원참 아저씨 인상을 한번 봐요. 누가 아저씨를 따라가겠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포기하세요. 둘이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곳에 나를 데려가야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았다. 가운데 양팔을 잡힌 나는 가만히 그들의 실랑이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실랑이를 하는 동안 내 시야 안에서 신나게 담소를 나누던 있던 희미한 사람들 3명 중 2명이 왼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끄아악. 뭐야? 뭡니까? 지금 그 소리는 2명이 걸어간 그곳에서 정말 공포에 질리고 질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왼쪽은 지금 무서운 아저씨가 이끌려고 하는 곳이었다. 이런 제길. 무서운 아저씨는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떨리는 내 온몸과 요동치는 심장이 알려주고 있었다. 뭐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설명 좀 해줘봐요. 다급한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 무서운 아저씨와 까불까불한 녀석에게 소리쳐댔다. 아저씨는 말없이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반대 손을 잡고 있던 녀석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이봐 친구.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녀석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싱글벙글 웃어대는 모습이었다. 비웃는 건지 그냥 미소를 짓는 건지 기분 나쁜 모습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말없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나의 얼굴에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이윽고 그의 입이 나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다다랐다. 너 죽었어. 그는 천천히 입을 나의 귀에서 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에서 깨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다니. 나는 그 녀석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무서운 아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체념한 듯한 모습에 이상하리만큼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아저씨의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는 고개를 올려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 봤을 때의 패기 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슬픈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아저씨 저 정말 죽은 거예요?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지금 닥친 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두 사람이 나를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둘은 동시에 대답을 했다. 아저씨 방금 어떤 사람들이 아저씨가 이끄는 곳으로 갔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명소리를 지른 거죠? 여기는 지금 이승이 아닌 저승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서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승으로 가는 길에 그것들을 본 것뿐이야.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야 이 아저씨 오랜만에 봤는데 말터는 솜씨가 상당히 지셨네. 정황상 놓고 보면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족되면서 웃어대는 저 녀석에게는 단 1%의 믿음도 가질 않았다. 그리고 아까 동시에 대답했던 대답을 떠올려 보면 아저씨는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한 반면에 저 녀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한 것도 약간 이상했다. 살려준다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라 똑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전 왼쪽으로 갈게요. 아저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돋아났고 녀석의 얼굴은 순간 징그러워졌다. 친구 다시 한번 생각. 나는 녀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뿌리쳤다. 잘 생각했다. 얼른 가자. 나는 나를 잡아 끄는 그 아저씨의 팔도 뿌리쳤다. 그리고는 왼쪽으로 혼자 사정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고. 기다려. 1분도 채 달리지 않아 내 눈앞에는 문 하나가 보였다. 뒤에서는 아저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힘껏 닫았다. 안 돼. 문을 닫으면 안 돼. 문이 닫혔다.
근데 마지막에 들렸던 웃음소리는 그 녀석의 웃음소리 같았는데 뭐지? 문이 닫힌 그곳은 칠흑 같은 덤덤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젠장. 나는 발을 1cm 정도씩 옮겨가며 주변을 더듬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바닥에서 나를 잡아당겼고 나는 바닥으로 빠져들어갔다. 선생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요. 침착하자고요. 다시 한 번 더 어레스트가 오면 끝이니까. 수술 중인 것 같았다. 살아난 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가? 아저씨의 말을 믿기를 잘한 것 같았다. 그런데 아저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때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을 마주하게 되어서 미친 듯한 공포심을 느낀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쑥 빠지는 느낌만 들었을 뿐 그런 무서운 존재들을 보지 못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혹시 그 아저씨와 같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 스스로 내린 최상의 판단에 만족하며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끼. 선생님, 선생님. 다시 어레스트입니다. 선생님. 가망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이런 게 같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잠깐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사망시간 6월 26일 4시 47분. 저 목소리. 저승에서 만났던 그 녀석의 목소리. 뭐지?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난 이렇게 아직 생각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들리고 니들이 다 보이는데 보호자분들께 알려주세요. 전 마무리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아직 채 식어버리지 않은 내 몸뚱이를 버려두고 그 의사만 남은 채 다 수술실을 나갔다. 한참을 혼자 수술실에서 배회하던 그는 마스크를 내렸다. 녀석의 역겨운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 모든 게 의아하지? 삶과 죽음이라는 게 내 생각처럼 쉬운 줄 알았어? 왜 네 멋대로 행동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려? 그 험상궂은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말이야. 왜 2분의 1의 확률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냔 말이야. 지금 내 목소리 들리고 내 모습도 보이고 수술실도 보이고 다 느낄 수 있으니깐 살아있는 것 같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말없이 누워있는 나의 얼굴에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이윽고 그의 입이 나의 뒤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다다랐다. 너 죽었어. 그는 천천히 입을 나의 귀에서 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통증이 없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으로 잔뜩 녹초가 돼버린 몸으로 계단을 힘없이 올라갔다.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쇠 파이프로 무엇인가를 내려치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단을 보자 하니 여기저기 묻어있는 녹슨 흔적들은 나 오래됐어라고 말하는 듯한 착각을 들게끔 만든다. 가뜩이나 철제 계단이라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녹이 슬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인지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울려 퍼졌다. 다른 곳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시끄럽다며 뛰어나온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혔을 테지만 다행히도 이곳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유를 말하자면 이 건물에는 나를 포함하여 단두 명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다른 한 명도 지금 같은 새벽 시간에 일을 나가버리니 사실상 이 시간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밤이라서 그런지 큰 소리 나는 것이 신경 쓰여 최대한 소리를 줄여가며 마치 도둑 고양이라도 되는 마냥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이윽고 내가 사는 층에 도착하였고 가장 끝자리에 위치한 내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누가 봐도 낡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낡아버린 복도를 지나 내가 사는 301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짤랑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내자 소리가 났다. 이 열쇠 소리만큼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질렀다. 이어서 열쇠를 사용하여 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문고리를 힘차게 잡아 돌렸지만 문은 쉽사리 열리지가 않았다. 우리 집 문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하는 것인지 주인인 나조차도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듯이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가뜩이나 피곤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차였기에 울컥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우리 집 문과 씨름을 하느냐고 신경 쓰지 못한 옆집에서 조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여 짜증이 잔뜩 치밀어 올라있던 나는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이 옆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일한 이웃이 사는 이곳은 이 시간대라면 비어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사람이 있는 듯이 보였다. 이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짜증이 가득 담긴 말을 내뱉었지만 문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게다가 오히려 방금 전까지 나던 소란스러운 소리마저 사라져버려서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 이 집 주인이 나를 무시하며 없는 척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기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무시하지 말아요. 이봐요. 화가 나자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마치 문을 부수려고 하는 듯이 세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소란에도 문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이어졌고 피곤하였던 나였기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순간 문 너머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매우 작은 소리가 들렸고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놀랍게도 옆집 문은 우리 집과는 달리 자신의 역할을 내던져버린 것인지 아니면 어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쉽고 부드럽게 열려버렸다. 문을 열어 제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여기저기 찢긴 옷을 입고는 밑에 깔려있는 여성과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우악스럽게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슬퍼런 식칼을 들고 있는 남성이 보였다. 한눈에 봐도 상황 파악이 가능한 뻔한 상황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안심시키자 그녀의 심하게 요동치던 눈빛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보았다. 고지어 나는 숨 한 번 크게 내쉬고는 강도로 보이는 남성에게 이야기하였다. 괜히 힘 빼지 말고 칼 버리고 얌전히 있어. 경찰 부를 테니까. 말을 하면서도 약간의 기대조차 않았지만 역시나 그놈은 짐짓 흥분된 표정으로 칼을 들고 일어서며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강도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였다. 너 이 새끼 내 손에 칼 안 보여? 뒤지기 싫으면 저리 비켜. 야 하나도 안 위협적이니까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강도는 자신의 협박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내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약간 당황하더니 이내 칼을 들고는 내게 덤벼들었다. 뒤져. 약간의 광기가 맴도는 눈빛을 빛내며 내게 칼을 찔러왔다. 탁, 퍽. 찔러오는 놈의 손을 손바닥을 이용하여 가볍게 쳐낸 다음 곧 이어서 발로 강도의 복부를 걷어차버렸다. 매우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나가떨어진 강도놈을 보며 한마디 하였다. 내가 말했지? 하나도 안 위협적이다고. 배를 부여잡고 꺽꺽거리며 괴로워하는 놈을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이 끝난 듯 보였다. 때마침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까지 들려오니 정말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심해요. 쿵. 뒤에서 내게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니 강도가 내게 달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맞거나 피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피하지 못하고 복부에 칼이 찔린 내 모습을 보고서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비키라니까. 놈은 실실 웃으며 마치 자신이 승리라도 했다는 듯이 짐짓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칼을 뽑으려고 하였다. 뭐하냐? 칼이 배에 박혀 있음에도 전혀 표정 변화가 없는 나를 보고 놀란 것일까? 강도는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의 기괴한 신음을 내뱉었다. 옷 다 버렸잖아. 이게 자식아. 나는 이 양복이 새로 차려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자 갑자기 화가 폭발하듯이 끓어오른 것을 느끼며 놈에게 소리쳤다. 화가 잔뜩 나 있어 화를 풀기 위해 힘껏 내려친 주먹에 놈의 얼굴이 마주쳤다. 놈은 이번에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픽하고 쓰러지며 기절해버렸다. 저기 괜찮으세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가 내게 다가오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어보았다. 아 괜찮습니다. 제 몸이 특이해서요. 나는 괜찮다고 하며 많이 놀랐을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피가 많이 나는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내 피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후 내가 정신 차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눈을 뜨자 익숙한 병원 냄새가 느껴졌고 팔에는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보니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아마 칼에 찔린 후 무리하게 움직여서 상처가 벌어져 바다출혈이 와 기절한 듯 싶었다. 상황 파악이 끝나자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옆을 보니 외인 여자가 침대에 머리를 대고는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깨 약간 움직이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자고 있던 여자가 깨어났다. 깨어나셨군요. 저 때문에 큰일 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녀는 연신 울먹거리며 내게 이야기하였다. 얼굴을 보아하니 내가 구해준 그녀인 듯한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전에도 계속 울었는지 잔뜩 번진 마스카라에 헝클어진 머리. 게다가 엄청나게 내려온 다크서클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칼에 찔린 나보다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저기 괜찮으세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이내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히더니 후다닥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아마 며칠 동안 내 곁을 지내면서 나를 간호해 주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가 더욱 귀여워 보였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다음 날이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말끔히 차려입고 잠도 충분히 잔 것인지 얼굴도 많이 밝아져 있었다. 저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내게 소리치듯 큰 소리를 감사 인사를 하며 허리를 구부렸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나는 그만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려버렸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그녀가 내게 물어왔다. 저 근데 칼에 찔리시고도 어떻게 그렇게나 멀쩡할 수가 있으신 거였나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잠시 당황하였지만 곧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입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저는 사실 무통증 환자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에 배가 찔려 피가 철철 흘러내린다 하여도 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을 상대할 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고통을 못 느끼니 무서울 게 없나 봅니다. 참 괴물 같죠? 그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 마냥 경청을 하더니 내가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짓자 갑자기 발끈하며 이야기하였다. 괴물이라니요. 당신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 뿐이잖아요. 게다가 저를 구해주시려고 위험한 일에 몸을 내던지시고는 자신을 구해준 내게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일까?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녀는 발끈하다 못해 울먹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매우 당황하여 그녀를 달래기 위해 연신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내 비밀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병에 걸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녀가 고마웠던 것인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그 후에도 매일같이 내가 있는 병원에 찾아왔다. 내가 연신 괜찮다며 아마도 된다고 하였지만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한 채 항상 찾아와 내게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회사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 나와 같이 있는 그녀를 보고서는 무슨 사이냐며 짓궂게 물어보는 동료들에게 내가 구해준 옆집 여자라고 말하였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버렸다. 민철 씨, 능력도 좋네. 저런 여자가 성심성의껏 돌보게 만들고 질투나는데. 갑자기 김민정 그녀가 내게 농담을 던져왔다.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해온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였다. 심지어 그녀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날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완벽한 그녀에 비한다면 나는 그저 평범남이었다. 그래서 고백은커녕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그녀를 향해 돌진하였고 항상 그녀를 지켜보던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 결과 이렇게 무통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단 하나도 없다.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던 그녀와 친해질 수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구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아니라니까 서현 씨가 곤란해 하시잖아. 오 벌써 이름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거야. 완전 선수인데.
그녀의 계속되는 농담에 그 자리에 있던 회사 동료들 모두가 웃음보가 터져버렸고 나와 서연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퇴원할 수 있었고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났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어갈 때 후회하지 않게 일을 해낼 것이다. 김민정 그녀에게 고백을 할 것이다. 어쩌면 그녀 또한 내 마음을 어렴풋이나 눈치챘을지 모른다 고백할 것이다. 차여도 상관없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렇게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휴게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 목소리였다.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싶었다. 자기야 아니 지금 쉬고 있어. 자기야? 자기라면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 부분이 저릿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고등학교 이후에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내가 지금 대체 뭐 하는 것이지?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게다가 마음씨까지 착하다. 그런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다. 다짐했잖아. 차여도 좋다고 거절당해도 좋다고 그녀에게 내 마음만 전하면 만족한다고.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린 나는 용기를 내 휴게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 무통증 환자. 나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아니라니까 그딴 놈한테 관심 없어. 신기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지 얼마나 편한지 알아? 내 겉모습 보고 꼬이는 벌레 새끼들 다 쳐내준다니까. 심지어 칼 들고 설치는 놈들도 그놈한테 꼼짝 못한다니까. 그녀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지? 그놈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 한 번은 양아치한테 칼에 찔렸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피를 질질 흘리며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내게 다가왔다니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돋는지 진짜 괴물 새끼가 따로 없다니까. 가슴이 아프다. 고등학교 이후 전혀 느끼지 못한 생소하지는 않지만 익숙하지도 않은 고통. 가슴이 아프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다. 내가 사랑했던 그녀가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녀가.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였다. 어차피 지금이라면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듯 싶다.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하늘을 보았다. 우중충한 하늘. 곧 이어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 비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나 같은 건 소름 끼치는 괴물일 뿐이야. 비가 내 얼굴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린다.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래 나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래된 철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 옆집에 살던 그녀가 나오는 게 보였다. 민철 씨, 왜 그래요? 비를 쫄딱 맞고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그녀는 짐짓 흥분한 듯 내게 쏘아붙였다. 왜 울고 있냐고? 비를 쫄딱 맞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울고 있는 건지 알았을까? 걱정하는 그녀를 쳐다보니 갑자기 울컥하며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사랑하던 그녀의 실체를 보아서 구역질이 났던 걸까? 나는 괴로워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개원했다. 몸을 범벅이 된 나는 소리내며 흐느꼈다. 내 삶의 이유였던 그녀였다. 내 모든 것이었던 그녀였다. 그런데 울지 말아요. 당신이 우니까 나까지 울고 싶잖아요. 괜찮아요. 나한테 다 털어놔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녀는 몸을 범벅이 된 내가 더럽지도 않은지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 후 나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어제꼈다. 그렇게 나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귀여운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천국이라면 이런 곳일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결혼식 초청장이었다. 발신자는 김민정 그녀. 편지를 보고서는 굳어진 내 얼굴을 발견한 내 아내는 내게 괜찮냐고 물어왔다. 괜찮아요? 여보, 많이 아파했잖아요. 그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괜찮아요. 나는 무통증이니까요.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다. 죽는 것이 간절해질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기에 나는 조금이라도 고통을 해소하고자 소리를 질렀다. 일단에 무리가 들어온다. 뭐라고 소리치더니
나를 양쪽에서 붙잡는다. 그러더니 무엇인가를 내게 주사한다. 어느 정도 지나자 온몸을 지배했던 고통이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뭐야? 아프잖아. 내가 아픔을 느낄 리가 없는데. 고통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졌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반포기 상태였습니다. 몇 년 동안 깨어나실 생각도 안 하시고 상처도 심하셔서. 하지만 다행히 깨어나셨네요.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은 걱정 마세요. 고통에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의사로 보이는 남삼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늘어놓았다. 대체 무슨 소리이지? 몇 년 만에 깨어나다니. 게다가 이 고통, 나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란 말이다. 저 선생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 가족들은요? 제 와이프는요? 그리고 고통이라니요. 저는 무통증 환자입니다. 고통을 느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무엇이 불안한 것인지 의사에게 따지듯 큰 소리를 쳤다. 환자분, 가족이라니요. 환자분은 고등학교 때 사고 당하신 이후 계속 혼수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만들고 와이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통증이라니요. 혼수 상태 동안 무슨 꿈을 꾸셨길래. 아무튼 하늘이 도운 겁니다. 환자분이 어느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인지 착한 일을 했다고 아마 살아남으신 걸 겁니다. 저는 이만 돌아갈 테니 쉬고 계십시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게 꿈이라니. 인정할 수 없단 말이다. 나는 사고 후에 무통증이 온 것이 아니고 꿈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통증이 없었던 거냐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내 와이프 아이들과 함께한 그 행복한 시간들은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며 또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